72세의 한명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평생을 그 시간에 일어나 살았던 몸이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정확하게 시간을 알았다. 남편고 박철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한의원을 30년 넘게 운영했던 남편은 명동 한복판에 4층 건물을 남겨두고 갔다. 1층은 약국,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4층에서 명숙이 혼자 살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명동 거리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상가 주인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리고 청소부들이 밤새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명숙은 커튼을 내리고 부엌으로 향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부엌이 꽤 넓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손님 접대를 자주 했던 탓이었다. 냉장고를 열어 두부 한 모와 시금치를 꺼냈다. 아침은 늘 간단했다. 된장국 한 그릇과 나물 반찬이면 충분했다. 밥을 짓는 동안 명숙은 거실의 액자들을 바라보았다. 큰아들 민우의 결혼식 사진은 없었다. 작은 딸 수진이의 결혼식 사진만이 거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우는 3년 전에 결혼했다. 명숙은 그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뒤에야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 윤지영을 통해서였다. 어머님, 저희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명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니. 명숙은 평생 자식들에게 부담을 준 적이 없었다. 남편이 한의원을 운영하며 넉넉하게 벌었고 명숙 자신도 약국을 10년간 운영하며 돈을 모았다. 민우가 대학 갈 때도 취직할 때도 독립할 때도 한 번도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종자돈을 주며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런데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다. 사돈도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 시청에서 작은 식을 올리고 친구 몇 명만 불렀다고 했다. 명숙은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명숙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후 민우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명숙을 찾아왔다. 며느리 지영은 언제나 공손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하지만 그 공손함이 어딘가 어색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질문들이었다. 민우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건물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이 건물 관리가 힘드시죠?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임대 관리도 복잡하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요? 명숙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건물이니 내가 잘 관리할 거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방문할 때마다 건물 이야기를 꺼냈다. 이 동네가 재개발 대상이라던데요? 지금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명의를 이전해 두는 게 어떨까요? 상속세가 엄청 나올 텐데요. 명숙은 점점 민우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느꼈다. 혼자 사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는 곧바로 달려왔다. 엄마, 병원 가요. 빨리요. 수진이가 택시를 잡아 명숙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다. 부정맥이 조금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는 정기적인 검진을 권했다. 나이가 있으시니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오세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오빠 만났어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한 달 됐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전화하면 맨날 엄마 건물 이야기만 해요. 내가 엄마 걱정된다고 하면 넌 상관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명숙도 민우가 변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민우는 효자였다.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명절에는 먼저 연락해 선물을 준비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다. 특히 며느리 지영이 들어온 후였다. 지영은 30대 중반의 깔끔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한다고 했다. 첫 만남에서부터 명숙은 지영의 눈빛이 불편했다. 너무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지영을 무척 사랑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잘 이해해주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숙은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민우가 명숙의 통장을 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 재산 관리 좀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명숙은 거절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집요하게 물었다. 상속세 준비도 해야 하고 증여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지영이 명숙을 병원 검진에 데려가겠다고 했다. 어머님, 제가 좋은 병원 알아요. 거기서 정밀 검사 한번 받으세요. 명숙은 이미 단골 병원이 있다고 했지만 지영은 우리 병원이 더 좋다며 강하게 권했다. 결국 명숙은 지영이 예약한 병원에 따라갔다. 그 병원에서 명숙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CT 촬영까지. 그리고 신경과에서 인지 기능 검사라는 것도 받았다. 간단한 질문들이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100에서 7씩 빼라는 것 같은 질문들. 명숙은 시키는 대로 대답했다.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은 지영에게 물었다. 왜 갑자기 저런 검사를 받게 한 거니?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나이에는 다들 받는 검사예요. 건강 확인하는 거죠. 명숙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며칠 후 명숙은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그 병원이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검사 결과지였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다. 경도 인지 장애 의심. 추가 검사 필요. 명숙은 당황했다. 인지 장애라니? 나는 멀쩡한데? 명숙은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는 편지를 보더니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치매라고요? 말도 안 돼요.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하지만 민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진이가 몇 번을 걸어도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다. 그날 밤 명숙은 혼자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경도 인지장애.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왜 지영이 갑자기 나를 그 병원에 데려갔을까? 왜 민우는 전화를 받지 않을까? 명숙은 그날부터 조심하기 시작했다. 민우 부부가 올 때마다 대화를 녹음했다.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했다. 그리고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찾아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기록했다. 한 달 후 민우 부부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서류를 가지고 왔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증여 계약서예요. 민우가 서류를 명숙 앞에 펼쳐놓았다. 명숙은 서류를 읽어보았다. 명동 건물을 민우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가져온 거니? 명숙이 물었다.
민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머니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상속세도 아껴야 하고요. 지금 증여하면 세금이 덜 나와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내가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 증여는 나중에 생각해보마.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건강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다며요? 명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영이 나를 병원에 데려간 이유를, 그 인지 기능 검사를 받게 한 이유를, 모두 이 증여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나는 멀쩡하다. 명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검사는 잘못된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지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했잖아요. 한 번 더 받아보세요. 명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다. 너희는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민우와 지영은 서류를 두고 나갔다. 하지만 명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명숙은 수진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명숙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건물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세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수진이에게 주려고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명숙은 그날 유언장을 작성했다. 명동 건물은 수진에게 상속한다. 민우에게는 현금으로 얼마를 준다. 명확하게 적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봉인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오빠한테 아무것도 안 주려는 거예요? 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괜찮지 않지. 하지만 민우는 이미 선택을 했어.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재산으로 본 거야. 그럼 나도 선택을 해야지.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명숙도 알고 싶었다. 언제부터 민우가 변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날 밤 명숙은 일기장을 꺼내 썼다. 오늘 유언장을 작성했다. 민우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그저 내 재산을 노리는 남이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났다. 35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명숙은 수진이에게 전화를 받았다. 엄마, 오빠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오빠가 법률 상담을 받았대요. 명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법률 상담? 무슨 상담?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매 환자의 법적 능력에 관한 상담이래요. 명숙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민우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건물을 빼앗으려는 거였다. 병원 검사도 증여 계약서도 모두 그 계획의 일부였다. 명숙은 그날 밤 결심했다. 싸우기로. 아들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명숙은 일주일 내내 고민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생각했다. 정말 민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맞는가? 아무리 그래도 35년을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매번 결론은 같았다. 민우는 이미 선택했다. 어머니보다 재산을 선택했다. 일요일 아침 명숙은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다. 수진이는 남편 강민호와 함께 왔다. 민호는 착한 사위였다. 늘 명숙을 친어머니처럼 대했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전구를 갈아주는 등 세심하게 챙겼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민우가 건물 이야기를 계속 꺼낸 것, 지영이 병원에 데려가 인지 기능 검사를 받게 한 것, 증여 계약서를 들고 온 것. 수진이는 듣는 내내 눈살을 찌푸렸다. 오빠가 정말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민호도 심각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형님이 어머님을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결정했다. 이 건물을 수진이한테 증여할 거야. 지금 당장. 수진이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명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민우는 이미 나를 어머니로 보지 않아. 재산으로만 봐. 그런 아들에게 줄 것은 없어. 하지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과 한 번 더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여러 번 대화했어. 하지만 민우는 듣지 않았어. 계속 건물 이야기만 했지. 결국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따를게요. 하지만 오빠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엄마가 직접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아서요. 명숙은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명숙과 수진이는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지난번에 유언장을 작성했던 변호사의 소개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였다. 법무사는 명숙의 상황을 듣고 증여 절차를 설명했다. 증여세가 꽤 나올 거예요. 건물 시세가 80억 정도 되니까. 법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명숙은 괜찮다고 했다. 남편이 모아둔 현금이 있었다. 증여세는 그걸로 낼 수 있었다. 서류 작성은 일주일이 걸렸다. 등기 이전까지 하면 한 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다. 명숙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았다. 매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 과정에서 명숙은 모든 것을 일기장에 기록했다. 언제 어떤 서류를 작성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다.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증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우는 연락이 없었다. 명숙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민우가 알면 분명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걱정이 많았다. 엄마, 오빠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다 끝나고 말할 거야. 그 전에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3주 후 증여 등기가 완료되었다. 명동 건물은 이제 공식적으로 수진이의 소유였다.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건네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명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후련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명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 다만 슬플 뿐이지.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으니까. 그날 저녁 명숙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는 세 번째 신호 후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다. 명숙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민우야, 할 말이 있다.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지영이도 함께.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 오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저녁 민우 부부가 왔다. 지영은 언제나처럼 공손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명숙은 인사를 받지 않았다. 그냥 거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소파에 앉은 민우 부부 앞에 명숙이 서류를 펼쳐놓았다. 증여 완료 확인서였다. 민우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명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 건물을 수진이에게 증여했다. 민우는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왜요? 왜 저한테는 말도 없이? 목소리가 떨렸다. 명숙은 민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원한 게 이 건물이잖니. 하지만 난 내게 줄 수 없어. 넌 이미 어머니를 재산으로만 봤으니까. 지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재산으로 봤어요? 명숙은 지영을 쳐다보았다. 내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 치매 검사를 받게 한 거 알아. 내가 민우를 부추겨서 건물을 빼앗으려 한 것도 알고.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명숙은 말을 이었다. 오해가 아니야. 난 다 알아. 내가 결혼 전부터 이 건물을 노렸다는 것도 SNS에 글 올린 것도 다 봤어. 민우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명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수진이가 캡처해둔 지영의 인스타그램 글이었다. 시어머님 건물이 명동 한복판인데 요즘 이 동네 땅값이 미쳤다. 재개발 확정이래. 완전 로또 맞은 기분. 시어머니 잘 모셔야겠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농담? 내 친구들이 단 댓글도 다 봤어. 언니 대박, 부동산 떡상하면 우리 여행 가자, 이런 게 농담이니?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민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어머니, 저는 아들이잖아요.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명숙은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나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을 때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었어. 내가 내 통장을 몰래 조회했을 때,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난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안 돼. 넌 선택했고, 나도 선택했어.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명숙은 단호했다. 늦었어. 이미 등기도 넘어갔어. 이제 이 건물은 수진이 거야. 민우가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어머니는 판단 능력이 없었어요. 명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해봐라. 내가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증거는 충분해. 매일 쓴 일기장, 가계부, 세금 신고, 서류 다 있어. 민우 부부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민우는 분명 반격할 것이다. 증여 사실을 안 지 일주일 후 명숙의 집으로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민우였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법률 용어로 빽빽하게 채워진 문서가 들어 있었다. 증여 무효 확인 청구의 건. 피고 명숙는 증여 당시 고령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음. 따라서 본 증여 행위는 무효임을 청구함. 명숙은 서류를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민우가 정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명숙은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민우가 소송을 걸었어. 수진이는 곧바로 달려왔다. 내용 증명을 읽어보더니 얼굴이 벌개졌다. 오빠가 미쳤어요. 어떻게 친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민우는 끝까지 갈 거야. 수진이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번 유언장을 작성할 때 도움을 줬던 김영철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60대 중반의 노련한 변호사로 가족 소송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었다. 김 변호사는 내용 증명을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수순이네요. 그쪽에서 어머님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김 변호사는 명숙에게 여러 가지를 지시했다. 먼저 최근 몇 년간의 모든 활동 기록을 모아야 했다. 은행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서류, 약국 운영 장부,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기장이었다. 명숙은 집에 쌓아둔 서류들을 모두 꺼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기록이 있었다. 은행 통장, 카드 명세서, 임대 계약서,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명숙은 평생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일기장이 중요했다. 명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A사 노트 5권 분량이 쌓여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일기장을 넘기며 감탄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어머님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기록하셨다는 증거가 명확하네요. 특히 민우 씨가 방문했던 날짜와 대화 내용이 다 적혀 있군요. 실제로 일기장에는 민우의 방문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2024년 3월 15일 민우가 와서 또 건물 이야기를 했다. 왜 자꾸 내 재산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2024년 5월 3일 지영이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이상한 검사를 많이 받았다. 뭔가 찜찜하다. 김 변호사는 이 일기장들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추가로 명숙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증명할 증인들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인은 명숙의 단골 약국 손님들이었다. 명숙은 10년 전까지 약국을 운영했고 은퇴한 후에도 동네 약국을 자주 이용했다. 약사 이순희 씨는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다. 한명숙 선생님은 항상 정확하게 약을 챙겨 드세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대화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두 번째 증인은 건물 세입자들이었다. 명숙은 4층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를 임대주고 있었는데 모든 계약과 관리를 혼자서 처리했다. 2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박성민 씨는 한 선생님은 계약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임대료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고 수리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죠.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라고 증언했다. 세 번째 증인은 명숙의 친구들이었다. 명숙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교회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셨다. 친구 정미자 씨는 명숙이는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해. 뉴스도 많이 보고 정치 경제 이야기도 잘하고 치매라니 말도 안 돼. 라며 분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증인들의 진술서를 받아 정리했다. 그리고 명숙에게 한 가지 더 제안했다. 어머님,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대편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주장하니 우리도 정확한 검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진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숙은 조금 망설였다. 정신과에 간다는 것이 꺼림칙했다. 하지만 수진이가 설득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검사만 받으면 돼요. 엄마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결과도 잘 나올 거예요. 명숙은 결국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담당 교수는 50대 초반의 여의사였다. 한명숙 씨, 오늘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실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검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MMS 이간이 정신상태 검사, 모CA 몬트리올 인지평가, CDR 임상 치매 척도 등 여러 검사를 받았다. 질문들은 다양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인가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이 그림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명숙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다. 검사를 진행하던 임상심리사도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한 선생님, 정말 정확하게 답변하시네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결과지를 보며 웃었다. 한명숙 씨, 전혀 문제 없습니다. MMSE 점수 30점 만점에 29점, 모CA 점수도 28점. 나이를 고려하면 아주 우수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계세요. 치매나 인지 저하는 전혀 없습니다. 명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 변호사에게 결과지를 전달하자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상대편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우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주 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소장을 받아본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상대편이 꽤 준비를 많이 했네요. 증거들이 제법 많습니다. 민우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예상보다 많았다. 첫째, 지영이 명숙을 데려갔던 병원의 진단서. 경도 인지 장애 의심. 둘째, 명숙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 셋째, 주변 사람들의 증언서. 김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먼저 병원 진단서부터 문제가 많아요. 이 검사는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됐고 검사 방법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은 대학병원 검사 결과와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영상들도 문제였다. 영상을 보니 명숙이 리모컨을 찾는 모습, 전화번호를 찾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건 편집된 영상이에요. 의도적으로 어머님이 헤매는 순간만 골라서 촬영했죠. 그리고 몰래 촬영한 거니까 불법이에요. 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증언들도 살펴보았다. 민우는 명동 상가 주인 몇 명을 증인으로 세웠다. 한명숙 씨가 최근 같은 말을 반복한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 증언들을 유도 신문으로 받아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직접 목격한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라고 말했다.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정법원 203호. 명숙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옷이었지만 법정에 갈 때는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이와 민우가 함께 동행했다. 법원에 도착하니 민우 부부도 와 있었다. 민우는 명숙을 보자 고개를 돌렸다. 지영은 인사도 하지 않았다. 명숙은 가슴이 쓰렸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다. 법정에 들어서자 판사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여자 판사였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 한명숙 씨는 현재 72세의 고령으로 최근 몇 년간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서도 경도 인지 장애가 의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으며 이는 무효입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 한명숙 씨는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오히려 원고 측에서 제출한 병원 진단서가
적절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먼저 민우 측에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진단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작성되었으며 검사 방법도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추가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우 측에서 영상을 제출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명숙이 집에서 리모컨을 찾으며 헤매는 모습, 약국에서 약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나왔다. 명숙은 영상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언제 저런 걸 촬영했나 싶었다. 김 변호사는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영상들은 피고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노인이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판사는 영상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건가요? 민우 측 변호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들로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것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동의는 받아야죠. 첫 번째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판사는 양측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후로 잡혔다. 법정을 나오며 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잘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명숙은 불안했다. 민우가 또 무슨 증거를 들고 나올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첫 재판이 있었다. 민우가 내 얼굴도 보지 않았다.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다. 첫 재판 후 2주가 지났다. 명숙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다. 민우가 또 무슨 증거를 준비할지, 다음 재판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식욕도 떨어졌다. 수진이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와 격려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님이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명숙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지금 당장 인터넷 좀 켜봐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우리 기사가 떴어요. 명숙은 황급히 컴퓨터를 켰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크게 떠 있었다. 72세 시어머니, 결혼식도 못 간 며느리에게 80억 건물 증여. 아들은 소송으로 맞서. 명숙은 기사를 클릭했다. 기사 내용은 상세했다. 명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박철호 씨의 부인 한명숙 72씨가 큰아들 대신 작은 딸에게 80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했다. 큰아들 박민우 45씨는 어머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건물 증여를 요구해왔다. 한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작은 딸에게 건물을 증여했다. 기사는 재판 과정도 자세히 다뤘다. 박민우 씨는 어머니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아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명숙 씨는 최근 대학병원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35년간의 상세한 일기와 재무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기사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 오빠도 똑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 엄마 재산만 노려요. 며느리가 문제네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다니. 정말 악질이에요. 72세에 저렇게 정정하게 기록을 남기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아드님이 부끄러워해야죠. 결혼식에도 안 부르고 재산만 달라고? 사람이 아니네요. 댓글들은 대부분 명숙을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명숙은 눈물이 났다. 세상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후 명숙의 일상은 또 다른 의미로 힘들어졌다. 기자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한명숙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드님과 화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명숙은 모두 거절했다. 민우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수진이를 통해 들은 바로는 민우의 회사에도 기사가 퍼졌고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지영이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후 더 큰 기사가 났다. 이번에는 한 시민단체에서 명숙의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단체였다. 단체의 대표 최순자 씨가 명숙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한명숙 선생님, 저는 노인 인권 단체에서 일하는 최순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사연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자는 70대 초반의 활동가였다. 평생 사회운동을 해온 사람으로 최근에는 노인 인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선생님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재산으로만 보고 필요할 때만 찾고 나이 들면 치매 취급하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경우가요. 최순자는 명숙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했다. 첫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겠다. 둘째,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셋째, 언론 대응을 도와주겠다. 명숙은 감사하며 도움을 받아들였다. 사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되었다. 최순자는 명숙의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명숙의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기로 한 것이다. 김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판관도 사람이니까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자회견은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열렸다. 명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명숙을 향했다. 최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명숙 선생님의 사연을 알리고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지갑 취급받고 필요할 때만 찾고 나이 들면 치매 취급하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숙이 마이크 앞에 섰다. 준비한 말을 읽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명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35년 동안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대학도 보냈고 결혼 자금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명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다. 결혼 후 아들은 변했습니다. 제 건물만 탐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몰래 병원에 데려가 치매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아드님과 화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건물을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건가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민우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당일 저녁 뉴스에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72세 어머니의 눈물, 결혼식도 못 간 아들에게 배신당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 80억 건물 둘러싼 모자 소송. 진실은? 댓글들은 더욱 격렬해졌다. 명숙을 응원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민우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상속은 법으로 정해진 건데 아들 목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은 명숙의 편이었다. 특히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명숙을 응원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도 한명숙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들이 수십 개 올라왔다. 모두 자식들에게 비슷한 배신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민우 부부에게는 재앙이었다. 민우가 다니던 대기업에서는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다. 동료들은 민우를 보며 수군거렸다. 회사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우리 회사에 불효자가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영이 다니던 인사팀은 더 심각했다. 인사팀은 회사의 얼굴이었고 직원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부서였다.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지영의 상사는 지영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지영 씨,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좀 조용히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은 계속 이 사건을 다뤘고 민우 부부의 SNS까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수진이가 그것을 찾아냈다. 지영의 인스타그램을 샅샅이 뒤지던 중 3년 전에 올린 글을 발견한 것이다. 삭제된 글이었지만 인터넷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었다. 오늘 예비 시어머니 집에 처음 갔다. 명동 한복판 4층 건물이라니 위치가 장난 아니다. 요즘 명동 땅값 미쳤다던데 재개발 들어오면 대박이겠다. 결혼 잘하는 건가? 키읔키읔. 그리고 그 글 아래 친구들의 댓글들. 언니 완전 대박. 부자 시댁 들어가네. 땅 떡상하면 우리 유럽 여행 가자. 시어머니 잘 모셔야겠다. 키읔키읔키읔. 수진이는 이 글들을 모두 캡처해서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면 됩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더 조사하자 추가 증거들이 나왔다. 지영이 민우와 만나기 전에 부동산 앱으로 명동 일대 시세를 검색한 기록. 지영의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시어머니 집이 대박이래. 잘만 하면 우리 집 될 수도 있어. 라는 내용. 김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다음 날 언론은 이 새로운 증거들로 도배되었다. 며느리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재산 노렸다. SNS에 재개발. 대박글 올린 며느리 치밀하게 계획된 재산 탈취.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들인데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민우 부부를 비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영을 골드디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민우는 엄마 팔아 재산 챙기려는 불효자로 낙인 찍혔다. 특히 젊은 며느리들 사이에서도 지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저런 며느리 때문에 우리까지 오해받는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재산을 노리는 건 정말 아니다. 민우의 회사에서는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명분은 회사 이미지 실추였다. 민우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사실상 권고사직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영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동료들이 지영을 피했고 상사는 다른 부서로 전보를 권했다. 하지만 지영은 스스로 사표를 냈다.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었다.
여론의 압박은 일상생활까지 침투했다. 민우 부부가 살던 송파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동네 카페에서는 주인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민우 부부는 이사를 결정했다.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 더 이상 서울에서는 살 수 없었다. 명숙은 이 소식을 수진이를 통해 들었다. 마음 한편이 아팠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밤 명숙은 일기장에 썼다. 민우가 서울을 떠난다고 한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가혹한 걸까? 하지만 민우는 먼저 나를 저버렸다. 어머니보다 돈을 선택했다.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다. 두 번째 재판 기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언론의 관심이 더욱 뜨거웠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고 방청객도 가득 찼다. 명숙은 김 변호사, 수진, 최순자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민우 부부도 이미 와 있었다. 민우는 초췌해 보였다. 지영은 선글라스를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판사의 표정이 전보다 엄숙했다. 판사는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먼저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한명숙 씨의 일기장, 대학병원 정밀 검사 결과, 그리고 며느리 윤지영 씨의 SNS 게시물들. 판사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명숙이 5년 동안 매일 밤 쓴 일기. 그 안에는 민우의 방문 기록, 대화 내용, 명숙 자신의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판사는 특히 민우가 지영과 결혼한 후의 일기에 주목했다. 2021년 12월 5일 민우가 결혼했다고 전화가 왔다. 식은 이미 끝났다고 한다. 나를 부르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2022년 3월 10일 민우가 건물 이야기를 또 꺼냈다. 왜 자꾸 내 재산에 관심이 많을까? 2023년 8월 20일 지영이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이상한 검사를 많이 받았다. 불안하다. 판사는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다. 이 일기장을 보면 피고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사는 대학병원 검사 결과를 검토했다. MMSE 29점, 모CA 28점.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72세 나이를 고려하면 매우 우수한 인지 기능입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병원 진단서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네요. 그리고 판사는 지영의 SNS 게시물을 보기 시작했다. 화면에 게시물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명동 건물 대박 예상, 재개발 들어오면 로또, 시어머니 잘 모셔야겠다는 내용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게시물들을 보면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이었다는 점도 드러나네요. 민우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다. 재판장님, 그 게시물들은 단순한 농담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SNS에 가볍게 올린 글일 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농담치고는 너무 구체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의 행동들이 이 게시물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판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먼저 명숙의 증인들이 나왔다. 약사 이순희 씨, 건물 세입자 박성민 씨, 친구 정미자 씨. 모두 명숙이 정상적이며 전혀 인지 장애가 없다고 증언했다. 특히 약사 이순희의 증언이 인상적이었다. 한명숙 선생님은
매번 정확하게 약을 챙겨 드세요. 약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복용 방법도 정확히 아세요. 제가 깜빡하고 잘못 드릴 뻔한 적도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알아차리셨어요. 다음으로 민우의 증인들이 나왔다. 명동 상가 주인 몇 명이 증인석에 섰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예상과 달랐다. 한 상가 주인이 말했다. 박민우 씨가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요즘 건강이 어떤지, 기억력은 괜찮은지, 그리고 나중에 증언 좀 부탁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증언서를 보니 제가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적혀 있었어요. 다른 상가 주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저도 박민우 씨한테 미리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다고 증언해달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한명숙 선생님은 멀쩡하세요. 항상 정확하게 임대료도 받고 관리도 잘하시거든요. 민우 측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원고 측 증인들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군요. 증언을 유도하고 조작한 정황이 보입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한 여자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십니까?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저는 윤지영의 대학 친구 김소희입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증인석으로 나오라고 했다. 김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지영이는 민우 씨를 만나기 전부터 그의 집안을 조사했어요. SNS로 민우 씨를 먼저 찾아냈고 그의 집안이 부자라는 걸 알고 접근했어요. 저한테 시어머니 집이 대박이라며 자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그 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김소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제출했다. 지영이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조금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 내용도 있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지영은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민우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판사는 김소희에게 물었다. 왜 이제야 증언하러 나온 겁니까? 김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 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재판까지 가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명숙 선생님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서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민우와 지영을 쳐다보았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할 말이 있습니까?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영은 계속 울고만 있었다. 민우 측 변호사가 휴정을 요청했다. 판사는 20분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동안 명숙은 복도에서 물을 마셨다. 수진이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최순자도 격려했다. 한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2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민우에게 직접 질문했다. 원고 박민우 씨, 어머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어머니가 반대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왜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는 다시 물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건물을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했습니까?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재산을 당신의 미래를 위해 빼앗으려 했다는 뜻입니까?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판사는 한숨을 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배우자 윤지영 씨, 시어머니를 몰래 병원에 데려가 인지기능 검사를 받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왜 시어머니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보호자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까?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명숙은 긴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명숙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다. 법정에서 마주친 민우의 모습. 초췌하고 지친 아들의 얼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전히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다. 그날 밤 명숙은 일기장에 썼다. 오늘 재판에서 민우를 봤다. 많이 힘들어 보였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민우는 선택했고 나도 선택했다. 이제 법이 판단할 것이다. 최종 재판 기일이 잡혔다. 2024년 12월 10일. 명숙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지난 몇 달간의 스트레스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수진이가 일찍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엄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밥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다. 법원에 도착하니 이번에도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명숙은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민우 부부도 이미 와 있었다. 민우는 더욱 초췌해 보였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것 같았다. 지영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명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판사가 입장했다. 50대 중반의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이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본 재판부는 원고 박민우가 제기한 증여 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피고 한명숙의 증여 행위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72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재산관리, 의사소통 등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 5년간의 상세한 일기 기록, 세입자 및 주변인들의 일관된 증언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원고 측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는 적절한 절차 없이 작성되었으며 촬영된 영상들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재산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배우자 윤지영의 SNS 게시물, 증인 김소희의 증언, 그리고 원고의 지속적인 재산 요구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의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재산을 탈취하려 한 행위, 동의 없이 인지 기능 검사를 받게 한 행위, 일상생활을 불법으로 촬영한 행위 등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셋째,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한명숙이 딸 박수진에게 명동 소재 건물을 증여한 행위는 유효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넷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하라. 다섯째, 원고의 배우자 윤지영은 허위 진단서 제출,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생활 무단 촬영 등의 혐의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한다. 판사는 판결문을 덮고 민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원고 박민우 씨, 당신은 평생 당신을 키우신 어머니를 재산으로만 보았습니다.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는 효도는커녕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도 저버린 행위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판결을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조용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영은 흐느끼고 있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한명숙 씨, 기분이 어떠세요?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씀은? 명숙은 마이크를 피해 걸었다. 수진이와 김 변호사가 양옆에서 명숙을 보호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최순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한 선생님. 정의가 승리했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아들을 잃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거리가 지나갔다. 명동, 을지로, 종로. 평생 살았던 이 도시.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다. 남편이 떠난 후 줄곧 혼자 살았지만 오늘따라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명숙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수진이가 차를 끓여왔다. 엄마, 이거 드세요. 명숙은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수진이는 명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그날 밤 명숙은 오랜만에 푹 잤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잔 밤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다른 사건, 다른 뉴스들이 명숙의 이야기를 대신했다. 명숙은 안도했다. 이제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민우의 소식은 계속 들려왔다. 수진이를 통해서였다. 오빠가 회사를 그만뒀대요.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그리고 서울을 떠날 거래요. 명숙은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우에게서 편지가 왔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재산으로만 봤습니다.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것도, 건물을 탐낸 것도,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지영이와 결혼하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재산을 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3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납니다. 어머니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영이와 함께 충북의 작은 도시로 갑니다.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려 합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이 편지를 통해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들 민우 올림. 명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는 아들이었다. 35년을 함께 산 아들이었다. 명숙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대답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 달 후 수진이가 제안했다. 엄마, 우리 서울 떠나요. 경기도 외곽에 좋은 집 봤어요. 작은 전원주택인데 정원도 있고 공기도 좋아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구나. 시민단체에서 후원금을 모아 전원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이었다. 집은 소박했지만 아늑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산이 보였다. 명숙과 수진이는 함께 이사했다. 수진이는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민호도 주말마다 내려와 집 수리를 도와주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명숙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진이가 담요를 가져와 명숙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엄마, 추워요. 안으로 들어가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있자. 별이 너무 예쁘다. 수진이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명숙이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나 행복하다. 수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수진이도 웃었다. 두 사람은 다시 별을 바라보았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봄이 왔다. 명숙은 텃밭에 씨를 뿌렸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손으로 흙을 만지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좋았다.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던 명숙에게 흙은 새로운 세계였다. 수진이도 함께 텃밭을 가꿨다. 모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다. 옆집 할머니는 김장김치를 나눠줬고 앞집 아저씨는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줬다. 명숙은 처음으로 이웃과 진정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노인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진이가 가보라고 권했다. 엄마, 친구들 사귀세요. 여기서 계속 살 거잖아요. 명숙은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마을회관을 찾았다. 회관에는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70대 전후였다. 명숙이 들어서자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환영합니다. 명숙은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명숙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섭섭한 일을 당한 사람,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람, 외롭게 사는 사람. 한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들도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다. 우리 며느리는 시댁에 관심이 없어요. 손주들 얼굴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명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명숙은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눴다. 그날 이후 명숙은 마을 모임에 자주 참여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바둑을 두었다.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여름이 되자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다. 상추는 푸릇푸릇했고 고추는 빨갛게 익었고 토마토는 탐스러웠다. 명숙은 매일 채소를 따며 뿌듯함을 느꼈다. 수진이가 제안했다. 엄마,
이 채소들로 반찬 만들어서 팔면 어때요?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요. 명숙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무슨 장사를. 하지만 수진이는 적극적이었다. 엄마가 만든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분명 잘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이름은 할머니의 텃밭 반찬이었다. 명숙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김치, 장아찌, 나물 반찬을 팔았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명숙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명숙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해주었다. 댓글에는 한명숙 선생님 응원합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건강하세요 같은 메시지들이 달렸다. 명숙은 하나하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고 공기가 선선해졌다. 명숙은 마당의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다. 수진이가 차를 가져왔다. 엄마, 오늘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10건이나 돼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맙구나.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그날 저녁 명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몇 달 만이었다. 재판 이후로는 일기를 쓰지 않았었다. 하지만 오늘은 쓰고 싶었다. 2025년 9월 15일. 오늘 텃밭에서 마지막 토마토를 땄다. 가을이 오고 있다. 이곳에서 산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집처럼 느껴진다. 수진이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다. 딸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텃밭을 가꾸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다. 민우 생각은 가끔 난다. 미워하려 해도 완전히 미워할 수 없다. 35년을 함께 산 아들이니까. 하지만 용서는 아직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본다. 이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반찬을 만들고 이웃들과 교류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수진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명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둥근 달이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명숙은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내리는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수하고 깨끗해 보였다. 수진이가 옆에 앉았다. 엄마, 올해는 힘든 한 해였죠?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힘들었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많았어.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됐거든. 수진이가 물었다. 뭐가 중요해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재산이 아니라 사람. 너처럼 말이야. 수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수진이와 민호가 작은 트리를 장식했다. 명숙은 케이크를 구웠다. 세 사람은 트리 앞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호가 말했다. 어머님,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나쁜 일은 다 지나갔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날 밤 명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72년의 인생. 긴 시간이었다.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다. 특히 올해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었다. 명숙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텃밭에 나가 겨울 채소를 수확하고 반찬을 만들고 이웃을 만나고 수진이와 차를 마실 것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그렇게 명숙은 잠들었다. 평온한 얼굴로. 1년 후, 명숙은 마을회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노인 인권에 대한 강연이었다. 명숙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어떻게 아들에게 배신당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대부분 명숙과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도 선생님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명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럼요. 말씀하세요. 명숙은 그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명숙은 그들을 위로하고 조언을 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은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사했다. 수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강연 어땠어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좋았어.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요즘 쇼핑몰 주문이 정말 많아요. 이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마을 할머니들 몇 분께 도움을 청해볼까?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그렇게 명숙은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5명의 할머니가 모여 각자 자신의 특기를 살린 반찬을 만들었다. 사업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명숙에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습니다. 명숙은 고민했다.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최순자가 설득했다. 한 선생님,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명숙은 결국 동의했다. 책 쓰기는 쉽지 않았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특히 민우에 대한 기억들이 힘들었다. 하지만 명숙은 끝까지 썼다. 6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72세, 나를 선택하다였다. 책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명숙은 바빠졌다. 강연 요청도 많아졌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하지만 명숙은 자신의 일상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매일 텃밭을 가꾸고 반찬을 만들고 이웃들과 교류했다. 어느 가을날 명숙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민우였다. 명숙은 한참을 편지를 들고 서 있었다. 열어볼까 말까? 결국 명숙은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께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께서 책을 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어머니의 아픔을, 배신감을,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충북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이와는 이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이라도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그날까지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들 민우 올림. 명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섞인 눈물이었다. 수진이가 다가왔다. 엄마, 무슨 편지예요? 명숙은 편지를 수진에게 건넸다. 수진이도 읽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 엄마, 오빠가 변한 것 같아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수진이는 어머니를 안았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엄마. 그날 밤 명숙은 민우에게 답장을 썼다. 짧은 편지였다. 민우야, 내 편지 잘 받았다. 내가 변했다니 다행이다. 용서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다.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건강하게 지내거라. 어머니가. 명숙은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이었다. 그날 밤 명숙은 텃밭에 나갔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가을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73년의 인생. 명숙은 많은 것을 겪었다. 결혼, 출산, 육아, 남편의 죽음, 그리고 아들의 배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명숙은 생각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이제 명숙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아도 되었다. 한명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 수진이가 담요를 가지고 나왔다. 엄마, 추워요. 이거 두르세요. 명숙은 담요를 받아 어깨에 둘렀다. 수진이도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엄마, 행복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지금 이 순간이. 수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엄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엄마와 함께 있어서. 두 사람은 다시 별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은 끝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수천 년 전에 떠난 빛이지만 지금 이 순간 명숙과 수진이를 비추고 있었다. 명숙은 생각했다. 인생도 저 별빛 같은 것이 아닐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그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간다. 아픈 과거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2년 후 명숙의 협동조합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다. 할머니들의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협동조합은 이제 10명의 할머니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마을의 작은 가게도 열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명숙의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들이 만든 반찬을 사가기 위해서였다. 가게는 늘 북적였다. 명숙은 바쁘지만 행복했다. 매일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일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명숙은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노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명숙은 이 모임을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명숙의 책은 계속 팔렸고 2권을 내달라는 출판사의 요청도 있었다. 명숙은 고민 끝에 2권을 쓰기로 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배신 이후의 회복, 용서의 과정, 그리고 새로운 행복에 대한 이야기.
수진이는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협동조합 가게 옆에 있는 카페였다. 명숙이 만든 전통차와 수제 디저트를 팔았다. 카페 이름은 수진이네였다. 간단하지만 따뜻한 이름이었다. 민호는 주말마다 내려와 손님들을 도왔다. 그리고 명숙을 아버지처럼 모셨다. 명숙은 민호가 고마웠다. 진짜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사위였다. 어느 봄날 명숙은 민우에게서 또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다. 민우가 운영하는 서점 사진이었다.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서점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 제 서점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새봄서점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저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싶어서 지은 이름입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 했던 것들을요. 어머니의 두 번째 책도 읽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상처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용서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머니를 뵐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정말로 변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들 민우 올림. 명숙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서점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다. 따뜻해 보였다. 민우가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수진이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수진이도 미소를 지었다. 오빠가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다. 그날 밤 명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민우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서점 사진도 함께 보내왔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직 만날 준비는 안 됐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가능한 것 같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수진이와 함께 살고 할머니들과 일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 것 같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본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나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75세 생일. 명숙은 마을회관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할머니들, 이웃들, 그리고 수진이와 민호. 케이크에는 75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명숙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엄마, 제 선물이에요. 명숙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액자가 들어 있었다. 액자 안에는 사진과 글이 함께 있었다. 사진은 명숙과 수진이가 텃밭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진이가 쓴 글이 있었다. 엄마에게. 엄마는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엄마는 제게 사랑을 주셨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는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딸 수진 올림. 명숙은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수진이를 꼭 안았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그날 밤 명숙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 75세 생일을 맞았다. 75년. 긴 시간이다.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았다. 특히 지난 몇 년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배웠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발견했다. 나 자신을, 한명숙이라는 사람을,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지금 나는 행복하다.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웃고, 수진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사는 이 삶이 좋다. 민우는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더 많이 웃고 싶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쓴다. 아무도 대신 쓸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쓰고 싶다. 명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게 떠 있었다.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되었다. 명숙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평온한 마음이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새들이 잠드는 소리, 마을의 평화로운 밤소리. 명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아름다운 꿈을. 텃밭에 꽃이 가득 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웃는 꿈을. 그 꿈 속에서 명숙은 정말 행복했다.